네, 안녕하세요. 산업재해 조사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법령집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고, 경험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향후 산재보험 급여 처리 과정에서 발견돼서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 조사표는 무조건 제출을 해야 됩니다. 특히 사업장 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현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불법 노점상과 같은 이치로 재해가 발생돼서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일정 부분, 그러니까 보험급여의 일정 부분을 보험료로 추가 징수 당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앞서 만약에 산업재해 수사표를 제출했는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재 신청 협조 공문이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가 공상 처리됐기 때문에 보상을 받고 산재 처리하지 않고 자신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병원비가 좀 따따블로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산재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안 되고 일반으로 병원비를 처리하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되는데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연속 후엽이 필요한 경우 이때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양식이 최근에 개정이 됐습니다. 산재 조사표가 왼쪽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 있는 내용이고요. 오른쪽이 25년 5월 달에 개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접수 번호, 접수 일자는 없었는데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접수 과정에서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주민등록 번호도 전에는 풀 번호를 기록했는데 앞자리와 뒷자리 첫 번째 성별만 구분하는 것으로 양식이 개선이 됐습니다. 산재 조사표 같은 경우에는 앞면의 양식, 그 다음 장에 세부 작성 방법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됩니다. 종전에는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에 육하원칙에 의해서 기록하도록 이런 양식이 있었는데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쓰던 양식을 그대로 써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경우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 과정에서 1개월을 초과하게 된다면 조금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관리 번호는 산재보험 가입 서류를 보고 기록을 하시고 현장의 사업 개시 번호도 기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는 산재관리 번호에서 마지막 숫자를 빼고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명과 업종에서는 다친 근로자의 하청 업체명, 그러니까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보통 재해자가 파견 근로자인 경우는 사내 직원이 파견 근무지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사용하는 사업주, 그러니까 월급을 주는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파견지에 있는 소속의 사업주에게는 관련 내용을 공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개시 번호가 사고가 난 장소와 다르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보통 파견 근무 시키는 경우에는 본인이 사업장 개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공정률은 그 부상당한
공정의 공정률이 아니고 그 사업장의 전체 종합 공정률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공사금액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는 일괄 적용 사업자인 경우 원도급인의 사업 개시 번호를 기록해도 됩니다. 본사항은 건설 사업장 같은 경우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일괄 적용 사업장이란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할 때 그 모든 사업장을 하나로 묶어서 보험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업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적용 승인을 받는 건설회사는 사업자 등록번호 끝에 6을 붙여서 관리하게 되고요. 새로운 공사 현장이 생길 때마다 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시 신고가 등록이 돼 있어야 향후에 산재 처리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는 직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원, 철근공, 비계공, 신호수 등 해당 업무를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상해 종류 같은 경우에는 2도화상, 3도화상 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해 부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원인으로 여러 곳이 부상을 입은 경우 심한 것 한두 개만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휴업 일수 같은 경우는 최초 의사의 진단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초 진단서를 위주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생 개요에서 작업 내용은 청소작업, 체육대회, 출퇴근 버스 등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발생 원인은 인적 요인과 설비적 요인,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인적 요인에는 과로, 소통 미흡, 설비적 요인에는 방호장치 불량, 설계 결함, 조명 부족 등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발 방지 계획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재원인은 방지 대책은 근로자의 정기 안전 교육, 유자격자 배치, 보구 착용 등 일반적으로 기록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너무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은 향후 재발 방지 이행 실적 점검 과정에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니까 좀 일반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재해 발생 시에 한 달 이내에 내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쓰기는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도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추방이 될 것을 두려워해서 좀 신고하지 않는 외국인도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우수 작성 사례도 고용노동부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재해 관련 작업 유형, 재해 당시 상황, 재발 방지 대책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라고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구체적으로는 쓰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고 회사 내에서는 타이트하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내용이 있는데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향후 요양급여 신청에 안내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주시고 근로자 대표의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가 서명하지 않으면 제자 본인이 기록하고 여백에다가 서명하지 못하는 이유를 간략히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재 발생 보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제출 방법이 고용노동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웹사이트를 이용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발생일이 알기 어려운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신 분이나 다른 곳으로 전근 가신 분,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요양 승인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조사표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재조사표 제출 시기가 늦었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사유서와 함께 늦게라도 좀 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됐다고 해서 꼭 과태료 처분을 하는 건 아니고 사유서에 정상 참작 요건이 된다면 훈계 또는 권고로 이렇게 처리될 수도 있으니까 늦더라도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 대상 및 판단 기준은 있는데요. 일단은 작성해서 구두 요청 또는 접수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운동경기, 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활동과 관련이 없지만 최근에는 산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산재 발생 보고 기한은 1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반려를 고려해서 여유있게 일주일 전에는 최소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후 산재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 발생 보고 재해 인지 여부는 퇴직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인지한 경우에는 산재조사표 제출 대상입니다. 그리고 재해 발생 후 휴업하지 않고 근무 중 치료를 받다가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 3일간의 휴업을 한 경우 산재조사표를 제출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1개월을 넘겨 산재조사표를 제출한 경우 법 위반인지 이런 경우에서는 산재 발생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 시기를 조정한 것이라면 과태료 처분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 참작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용노동부에 산재소표를 작성해서 질의를 하고 소명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좀 뒤탈 없는 행정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산재조사표 제출 후 조사표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산재조사표 제출 시 인터넷 사이트로 입력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스캔 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좀 유리하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신청서도 있는데요. 요양급여 신청서는 재해자가 별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그래서 산재 승인의 중요한 요소로 요양급여 신청서는 신중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발행 장소, 사고 발생 물건, 가해자, 병원 방문 여부, 목격자 인적사항, 과로 질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요양급여 신청이 승인이 될 수가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도 작성을 하는데요. 보통 이건 의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잘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의견서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설명을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관리 번호,
사고가 발생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쓰셔야 산재 처리 승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산재 승인을 받으면 병원비는 해당 병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해서 받고 본인은 비급여 진료비 발생되는 것만 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휴업급여 같은 경우는 평균 임금의 70%, 그리고 장애가 있을 경우는 장애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절차입니다. 산재조사표 제출은 3일 이상의 연속 휴업이 있는 경우 작업 중 재해는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주관하는 체육대회도 1개월 이내에, 그리고 퇴직자의 질병 재해는 인지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렇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해서 늦게라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서 재해 발생 경위를 좀 신중하게 제출을 해주셔야 승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 처리 같은 경우는 상사 보고를 하고 응급 치료를 받고 노동부에 회사에서 재해 보고를 한 후에 재해자 본인이 요양급여 신청을 하면은 무난하게 산재 처리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휴업일수는 의사의 진단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장이 개설이 됐을 때 사용점 검사, 설비 운영 수급 계약, 상업운전 개시 확인서, 준공, 사업 개시, 그 다음에 사업장 개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비 확인, 알리시 발급 해서 운영하는 중에 만약에 재해 발생이 된다면 산재조사표를 신고하고 재해자 본인이 요양급여를 신청해서 산재 개시 번호를 부여받은 후에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은 산재조사표 제출 후 요양급여 비용 처리는 재해자 자율 판단입니다. 그래서 산재 처리할 것인지 공상 처리할 것인지는 본인이 상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고, 단지 추천해 드릴 것은 후유증이 있다면은 산재 처리가 유리하고 후유증이 없다면은 공상 처리가 개인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사를 시작하거나 준공 후 운영 시 사업장 개시 신고는 착공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점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불법 노점상이 될 경우에는 각종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업운전 개시 후 사업 개시 신고할 경우 준공검사 필증을 첨부를 해야 되고, 사업 개시 신고 종료 후 재해 발생 시에는 소급 연장하여 산재 처리를 할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 산재조사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